새벽 2시. 배는 완전히 방향을 잃었다. 나침반도 소용없었다. 거대한 파도가 배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았다. 이러다 진짜 죽어. 뱃사공마저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그때 또 한 번 거대한 파도가 몰려왔다. 배가 90도로 기울었다. 잡아. 정수가 소리쳤지만 늦었다. 미선이 수진이를 안은 채 바다로 떨어질 뻔했다. 정수가 간신히 아내의 팔을 잡았다. 하지만 힘이 빠져가고 있었다. 놓지 마. 절대 놓지 마. 정수 씨. 힘이. 버텨. 제발. 그 순간 뱃사공이 미선을 끌어올렸다. 모두 배 바닥에 쓰러졌다. 엄마. 엄마. 수진이가 울고 있었다. 미선은 의식을 잃은 듯했다. 미선아, 미선아. 정수가 아내를 흔들었다. 다행히 미선이 눈을 떴다. 살았어. 우리 살았어. 하지만 안심하기는 일렀다. 배에 물이 계속 차오르고 있었다. 정수야. 김정수는 10살 때 처음으로 바다를 봤다. 아버지 손을 잡고 간 동해 바닷가에서였다. 푸른 수평선이 끝없이 펼쳐진 그 광경은 어린 정수에게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파도가 해안가 바위에 부딪혀 하얗게 부서지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정수야, 바다는 모든 걸 품는단다. 기쁨도 슬픔도 희망도 절망도. 그래서 바다는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그로부터 30년이 흘렀다. 지금 김정수는 또 다른 바다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경이로움이 아닌 공포가 그를 감싸고 있었다. 검은 파도가 미친 듯이 몸부림치는 밤바다. 그 앞에 놓인 낡고 작은 목선 하나. 그리고 그 배에 실어야 할 5개의 생명과 한 줌의 유골. 정수 씨, 정말 괜찮겠어요? 아내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수는 대답 대신 아내의 손을 꽉 잡았다.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식은땀이 서로의 두려움을 전해주고 있었다. 뒤를 돌아보니 어둠 속에 잠긴 고향 땅이 보였다. 더 이상 고향이라 부를 수 없는, 더 이상 삶이라 부를 수 없는 그곳. 굶주림과 공포, 감시와 억압이 일상이 된 그 땅을 등지고 그들은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디려 하고 있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다. 마치 그들을 시험하듯 혹은 경고하듯. 하지만 정수는 알고 있었다. 이 폭풍이야말로 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감시선들이 항구에 묶여 있을 정도의 악천후. 그것만이 그들을 자유로 인도할 유일한 길이었다. 2019년 봄. 봄이 왔지만 김정수의 집에는 봄이 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빛 아래는 여전히 누런 흙빛만 가득했고 마당 한 구석 텃밭에 심은 감자는 싹도 틔우지 못한 채 썩어가고 있었다. 아빠, 배고파요. 7살 딸 수진이가 힘없이 중얼거렸다. 정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조금만 참아. 아빠가 오늘 배급소에 가볼게. 하지만 정수도 알고 있었다. 배급소에 가봐야 받을 수 있는 건 고작 옥수수 한 줌뿐이라는 것을. 그마저도 운이 좋을 때의 이야기였다. 정수가 일하는 제강 공장은 이미 반년째 가동을 멈춘 상태였다. 전기가 끊긴 지 오래였고 원자재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도 매일 출근부에 도장을 찍어야 했다. 출근하지 않으면 비사회주의적 행위로 몰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공장 휴게실에서 동료들과 둘러앉아 있던 어느 날 박 주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김동무, 요즘 장마당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수는 주위를 살피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쌀이 킬로에 5,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나마도 구하기 힘들고요. 5,000원이라니. 박 주임이 한숨을 내쉬었다. 공장에서 받는 월급이 3,000원인데 쌀 1kg을 사려면
2달치 월급이 필요한 셈이었다.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데 인민반에서도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답니다. 김복순 동문회는 아예 며칠째 얼굴을 안 비친다고. 옆에 앉아있던 최 기술자가 말을 이었다. 산으로 갔겠지요. 나물이라도 캐러. 나물? 이제 산에도 먹을 게 없어요. 작년에 다 뜯어먹어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다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끓이고 있는 아내를 발견했다. 가까이 다가가 솥 안을 들여다보니 물에 소금만 조금 넣은 소금국이었다. 미선, 이게. 수진이가 배고프다고 계속 울어서 이거라도 먹이면 조금은 배가 부르지 않을까 해서요. 미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정수는 아내를 꼭 안았다. 말라버린 아내의 몸에서 뼈가 만져졌다. 미선, 우리 이렇게는 못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정수는 아내의 귀에 대고 아주 작게 속삭였다. 떠나야 해요. 미선이 깜짝 놀라 정수를 밀어냈다. 무슨 소리예요? 그런 위험한 생각은. 위험하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이대로 있어도 죽고 떠나도 죽는다면 차라리 희망이라도 있는 쪽을 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작년 겨울 영양실조로 돌아가신 아버지. 임종 때 남긴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정수야, 살아라. 어떻게든 살아라. 2019년 여름. 여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장마철인데도 비가 제대로 오지 않아 농사는 완전히 망했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순의 옆집에 살던 할머니도 어느 날 아침 차갑게 식은 채로 발견됐다. 인민반장은 노안으로 돌아가셨다고 발표했지만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었다. 할머니는 굶어 죽은 것이었다. 엄마, 왜 할머니는 자고 있어요? 수진이가 순진하게 물었다. 미선은 딸을 꼭 안으며 대답했다. 할머니는 좋은 곳으로 가셨단다. 좋은 곳이 어디예요? 배가 안 고픈 곳이야. 그 말을 들은 수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나도 그곳에 가고 싶어요. 나도 배가 안 고픈 곳에 가고 싶어요.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그 사람을 찾아갔다. 리 형, 정말로 가능한 일입니까? 창고처럼 보이는 건물 안에서 리철민이 담배를 피우며 대답했다. 쉽지 않지.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야. 돈만 있다면 얼마나 필요합니까? 한 사람당 중국 돈으로 3,000위안. 너희 가족이면 12,000위안은 있어야 해. 정수는 숨이 막혔다.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시간을 좀 주십시오. 반드시 구해오겠습니다. 리철민이 정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한 달이야. 그 이상은 나도 장담 못해. 단속이 점점 심해지고 있거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결심했다. 어떻게든 돈을 구해야 한다. 가족을 살리려면 이곳을 떠나야 한다. 2019년 가을. 정수는 아버지가 남긴 유품들을 하나씩 내다 팔기 시작했다. 낡은 손목시계, 만년필, 심지어 결혼 반지까지. 그래도 돈은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공장 창고에 방치되어 있던 구리 파이프를 발견한 것이다. 정수는 밤마다 조금씩 구리를 빼돌려 장마당에 내다 팔았다. 목숨을 건 도박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정수 씨, 요즘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네요. 장마당에서 구리를 사는 중개상 윤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그보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왜요? 더 좋은 물건 나오면 더는 없을 겁니다. 윤 씨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정수를 바라보았다. 혹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윤 씨가 한숨을 쉬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중국 돈 500위안이었다. 이거 보태세요. 갚지 않아도 돼요. 윤 형, 나도 용기가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대신 정수 씨는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정수는 눈물을 참으며 돈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겨우 10,000위안을 모을 수 있었다. 부족한 2,000위안은 리철민이 나중에 갚아도 된다며 외상으로 해주었다. 드디어 출발 날짜가 정해졌다. 2019년 10월 15일. 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보된 그날 밤이었다. 10월 초 정수의 어머니 김순자 여사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원래도 당뇨를 앓고 있었는데 영양 부족으로 합병증이 생긴 것이었다. 정수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희들이나 잘 먹어. 어머니는 자신의 배급 목마저 손녀 수진이에게 주려 했다. 정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먹였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곧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좋은 날? 이 나라에 무슨 좋은 날이 오겠니? 어머니의 체념 섞인 목소리가 정수의 가슴을 찔렀다. 어머니도 함께 가시죠. 정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니? 저희가 이곳을 떠날 거예요. 어머니도 함께 가시죠.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나는 여기서 죽을 거야. 내 아버지 곁에 있어야지. 어머니, 대신 이것을 가져가거라. 어머니는 장롱 깊숙이 숨겨둔 작은 함을 꺼냈다. 아버지의 유골함이었다. 내 아버지를 자유로운 땅에 뿌려다오. 그곳에서나마 편히 쉬시도록. 정수는 유골함을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저희가 꼭 다시 모시러 올게요. 그래, 살아서 꼭 다시 만나자꾸나. 하지만 어머니도 정수도 알고 있었다. 이것이 마지막 이별이 될 거라는 것을. 10월 13일 출발 이틀 전 리철민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15일 밤 11시 동해안 마을 앞바다. 등대 불빛이 2번 깜빡이면 나와. 알겠습니다. 배는 작아. 최소한의 짐만 가져와. 그리고 리철민이 잠시 말을 멈췄다. 실패하면 우리 모두 죽는 거야. 알지?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는 집안을 둘러보았다. 태어나서 자란 이 집, 아버지와 어머니의 추억이 깃든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다. 여보, 뭘 가져가야 할까요? 미선이 작은 보따리를 싸며 물었다. 옷가지 조금하고, 수진이 약하고, 그리고 이것. 정수는 아버지의 유골함을 가리켰다. 아버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어머니의 부탁이야. 자유로운 땅에 뿌려드리라고.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아버님도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날 밤 정수는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 저 내일 아침 일찍 공장에 가야 해서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다.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네, 어머니. 정수야. 네, 살아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야 한다. 네, 어머니. 꼭 살겠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꼭 안았다. 마른 몸에서 뼈가 만져졌지만 그 품은 여전히 따뜻했다. 정수가 탈북을 결심한 후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평소와 똑같이 출근하고 이웃들과 인사하고 인민반 회의에 참석해야 했다.
마음속으로는 매 순간 탈출만을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다. 2019년 8월의 어느 날 정수는 퇴근 후 오래된 창고로 향했다. 그곳에서 리철민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수,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한 번만 실수해도 우리 모두 끝장이야. 리철민은 낡은 지도를 펼쳤다. 동해안 일대가 자세히 그려져 있었다. 여기 보이지? 마을 앞바다. 수심이 깊고 조류가 빨라서 평소엔 감시가 느슨한 곳이야. 하지만 조류가 빠르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풍이 부는 날을 택하는 거야. 역설적이지만 폭풍이 불면 감시선들이 뜨지 못해. 그때가 우리의 기회야. 정수는 지도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해안선을 따라 철조망이 쳐져 있고 군부대 초소가 곳곳에 표시되어 있었다. 이 철조망은 어떻게 통과합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그날 밤 잠깐 구멍을 만들어 줄 거야. 대신 시간은 정확히 10분. 그 안에 통과해야 해. 10분이라. 가족이 몇 명이라고 했지? 저와 아내, 딸, 어머니, 그리고 동생까지 5명입니다. 리철민이 고개를 저었다. 5은 너무 많아. 배가 작아서 4명이 한계야. 정수의 가슴이 철렁했다. 누구를 두고 가야 한단 말인가. 그럼 어머니나 동생 중 1명은 포기해야 해. 그날 밤 정수는 뜬 눈으로 지새웠다. 어머니를 두고 갈 것인가, 동생을 두고 갈 것인가. 선택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다음 날 정수는 동생 정민을 불러 조심스럽게 탈북 계획을 털어놓았다. 형, 미쳤어? 그런 위험한 일을. 정민아, 이대로는 다 죽어. 수진이라도 살려야 하지 않겠니? 정민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다. 형이 먼저 가. 나는 어머니 모시고 있을게. 정민아, 대신 성공하면 꼭 우리도 데려가줘. 약속해. 약속할게. 반드시. 형제는 서로를 꼭 껴안았다. 살아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이별이었다. 탈북에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씩 모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너무 많이 사면 의심받을 수 있었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정수는 장마당을 돌며 조금씩 물건을 구입했다. 방수포, 손전등, 건빵, 물통. 각각 다른 가게에서 다른 날에 샀다. 동무, 요즘 캠핑이라도 가시나? 한 상인이 농담처럼 물었다. 정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아이가 소풍 가고 싶다고 해서요. 소풍이라. 좋은 아버지시네요. 정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과연 자신이 좋은 아버지일까? 가족을 이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옳은 일일까? 가장 구하기 어려웠던 것은 나침반이었다. 바다에서 방향을 잃으면 끝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했지만 일반인이 나침반을 사는 것은 매우 수상한 일이었다. 결국 정수는 폐품을 모으는 노인에게 거금을 주고 낡은 나침반을 구할 수 있었다. 이거 왜 필요한 거요? 노인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아버지 유품인데 똑같은 걸 찾고 있어요. 그래요? 귀한 물건인데. 잘 쓰시오. 노인은 더 묻지 않았다. 아마도 짐작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역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모른 척해야 했다. 10월 10일 리철민과의 마지막 만남이 있었다. 이제부터는 직접 연락할 수 없어. 대신 이 사람을 통해서 연락할 거야. 리철민이 소개한 사람은 뜻밖에도 정순의 동네 구멍가게 주인 최 씨였다. 최 동무님이. 놀랐지? 나도 이 일을 돕고 있어. 위험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니까. 최 씨는 정수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다. 15일 오전에 가게에 와서 등유 2리터를 달라고 해. 그럼 내가 최종 확인 신호를 줄 거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상신호야. 만약 계획이 취소되면 가게 앞에 빨간 깡통이 놓여 있을 거야. 그걸 보면 바로 돌아가. 빨간 깡통이요? 그래. 절대 잊지 마. 정수는 모든 내용을 머릿속에 새겼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다. 집에서도 은밀한 준비가 진행되었다. 미선은 수진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조금씩 모았고 방한복을 손질했다. 수진아, 엄마가 새 옷 만들어줄게. 새 옷이요? 왜요? 곧 추워질 테니까. 수진이는 해맑게 웃었다.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아이. 그것이 다행이면서도 마음이 아팠다. 정수는 아내에게 바다에서 필요한 행동 요령을 가르쳤다. 배가 흔들려도 당황하지 마. 무게중심을 낮추고 배전을 꽉 잡아야 해.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하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어. 미선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을 믿어요. 우리 가족을 믿어요. 10월 14일 밤 출발 전날. 정수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정리했다. 흔적을 남기면 안 됐다. 마치 평소처럼 출근하는 것처럼 보여야 했다. 책상 위에는 공장 야근이라고 적힌 메모를 남겼다. 혹시 누가 찾아와도 의심하지 않도록. 자, 이제 다 준비됐어. 정수가 작은 배낭을 메며 말했다. 안에는 최소한의 물건만 들어 있었다. 옷 몇 벌, 약간의 음식, 그리고 아버지의 유골함. 정수 씨, 진짜 내일이네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응, 내일이야. 우리의 새로운 시작. 그날 밤 가족은 한 이불에 모여 잠을 청했다. 아무도 잠들지 못했지만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위안을 얻었다. 2019년 10월 15일 새벽 4시. 정수는 조용히 일어났다. 창밖은 아직 캄캄했고 바람 소리가 불길하게 들려왔다. 일기예보대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일어났어요? 미선도 잠을 못 잔 듯 바로 일어났다. 응, 준비해야지. 수진이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평화로운 아이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이 아이에게 얼마나 힘든 길을 가게 하는 것인지. 정수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방을 들여다보았다. 어머니는 자고 있는 것 같았지만 정수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도 깨어 있다는 것을. 어머니. 작게 속삭이자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다. 가는구나. 네, 어머니. 어머니는 일어나 앉아 정수의 손을 잡았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어머니가 건넨 것은 작은 주머니였다. 안에는 금반지 하나와 옥 비녀가 들어 있었다. 어머니, 이건 내 외할머니가 주신 거야.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걸 팔아서 써라. 어머니도 필요하실 텐데. 난 이제 필요 없어. 너희가 잘 사는 게 내 소원이야. 정수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마른 몸이 가슴에 와 닿았다. 꼭 다시 올게요. 어머니 모시러 꼭 다시 올게요. 그래.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것이 영원한 이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오전 7시 정민이가 집으로 왔다. 형이 떠나는 것을 배웅하기 위해서였다. 형, 진짜 가는 거야? 응. 위험해. 지금이라도. 정민아, 우리가 여기 있어도 위험한 건 마찬가지야. 정민은 한숨을 쉬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사진 한 장이었다. 온 가족이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이거 가져가. 우리를 잊지 말아줘. 잊을 리가 있니? 형제는 서로를 꼭 안았다. 형, 꼭 성공해야 해. 그리고 우리도 데려가줘. 약속할게. 어머니 잘 모셔. 걱정 마. 내가 잘 모실게. 정민은 수진이에게 작은 인형을 건넸다. 수진아, 삼촌이 선물이야. 고마워요, 삼촌.
수진이가 해맑게 웃었다. 그 웃음이 정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수진아, 삼촌 말 잘 들어야 해. 알았지? 네. 정민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섰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전 10시, 정수는 최 씨의 구멍가게로 향했다. 약속대로 등유 2리터를 달라고 했다. 최 씨는 주위를 살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 11시. 변동 없어? 등대에서 불빛 신호 확인하고 나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최 씨가 작은 비닐봉지를 건넸다. 안에는 초콜릿 몇 개가 들어 있었다. 아이한테 줘. 배에서 먹으라고. 고맙습니다. 가서 잘 살아.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려줘.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게를 나왔다.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사람들이 오가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하지만 정수에게는 모든 것이 마지막 풍경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점검을 했다. 방수포는 챙겼어요. 손전등은 여기 있어요. 수진이 약은 2봉지 준비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아버지 유골함은 제가 품에 안고 갈게요. 미선이 단단히 결심한 듯 말했다. 오후 3시가 되자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바람이 점점 강해졌고 나뭇가지들이 흔들렸다. 폭풍이 오고 있어요. 미선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응, 우리에게는 축복이야. 정수는 라디오를 켰다. 기상예보에서는 오늘 밤 강한 폭풍이 예상되니 주민들은 외출을 자제하라고 반복해서 방송하고 있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이런 날씨에는 감시도 느슨해질 것이다. 오후 6시 저녁 식사 시간. 정수 가족은 마지막 식사를 함께 했다. 옥수수죽뿐이었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였다. 수진아, 맛있니? 네. 엄마가 만든 거니까 맛있어요. 아이의 순수한 대답에 어른들은 울컥했다. 수진아, 오늘 밤에 재미있는 곳에 갈 거야. 정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디요? 바다 건너 새로운 곳이야. 거기서는 매일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대. 진짜요? 빨리 가요. 아이의 들뜬 목소리가 오히려 어른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오후 9시. 폭풍은 더욱 거세졌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천둥 소리가 요란했다. 이제 가야 해. 정수가 일어서며 말했다. 가족들은 최소한의 짐만 챙겼다. 정수는 배낭을, 미선은 아버지의 유골함을, 그리고 수진이는 삼촌이 준 인형을 꼭 안았다. 집을 나서기 전 정수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평생을 살았던 집, 추억이 깃든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했다. 가자.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폭풍 때문에 모두 집 안에 있었다. 정수는 미리 계획한 경로를 따라 움직였다. 큰 길을 피하고 골목길로, 감시 카메라가 없는 곳으로. 10시 30분, 그들은 약속 장소 근처에 도착했다. 철조망 너머로 검은 바다가 보였다. 파도 소리가 포효하듯 들려왔다. 무서워요. 수진이가 울먹였다.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정수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10시 50분. 저 멀리서 등대 불빛이 보였다. 1번, 2번. 약속된 신호였다. 지금이야. 정수는 가족을 이끌고 철조망으로 다가갔다. 약속대로 한 부분이 잘려 있었다. 그들은 재빨리 그 틈으로 빠져나갔다. 그리고 그들 앞에 작은 목선 하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2019년 10월 15일 밤 11시. 김정수 가족은 작은 목선 앞에 섰다. 배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했다. 길이 5미터 남짓한 어선을 개조한 것으로
네 명이 타기에도 벅차 보였다. 이게 우리가 타고 갈 배예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른 방법이 없어. 배 안에는 이미 한 사람이 타고 있었다. 얼굴을 알 수 없는 사내였다. 빨리 타. 시간 없어. 사내의 재촉에 정수가 먼저 배에 올랐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불안했다. 이어서 미선이 수진이를 안고 탔다. 아빠 무서워.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리려 했다. 쉿, 수진아. 지금은 조용히 해야 해. 알았지? 정수가 딸의 입을 가리며 속삭였다. 배가 천천히 해안을 떠났다. 육지가 점점 멀어졌다. 뒤돌아보니 어둠 속에 잠긴 고향이 희미하게 보였다. 안녕, 어머니. 안녕, 정민아. 마음속으로 작별을 고했다. 배가 연안을 벗어나자 파도가 거세졌다. 작은 배는 나뭇잎처럼 흔들렸다. 으윽. 미선이 먼저 구토를 시작했다. 뱃멀미였다. 엄마.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다 죽어. 뱃사공이 고함을 질렀다. 그 순간 거대한 파도가 배를 덮쳤다. 찬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왔다. 물 퍼내. 빨리. 정수는 미친 듯이 물을 퍼냈다. 플라스틱 바가지로 퍼내는 족족 물이 차올랐다. 배가 가라앉아요. 미선이 비명을 질렀다. 가라앉지 않아. 계속 퍼내. 뱃사공이 엔진을 최대로 올렸다. 하지만 파도는 점점 거세졌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그 빛에 비친 바다는 지옥 그 자체였다. 검은 물결이 산처럼 일어섰다가 무너졌다. 아버지. 정수는 품에 안은 유골함을 꼭 껴안았다. 아버지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새벽 2시. 배는 완전히 방향을 잃었다. 나침반도 소용없었다. 거대한 파도가 배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았다. 이러다 진짜 죽어. 뱃사공마저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그때 또 한 번 거대한 파도가 몰려왔다. 배가 90도로 기울었다. 잡아. 정수가 소리쳤지만 늦었다. 미선이 수진이를 안은 채 바다로 떨어질 뻔했다. 정수가 간신히 아내의 팔을 잡았다. 하지만 힘이 빠져가고 있었다. 놓지 마. 절대 놓지 마. 정수 씨. 힘이. 버텨. 제발. 그 순간 뱃사공이 미선을 끌어올렸다. 모두 배 바닥에 쓰러졌다. 엄마. 엄마. 수진이가 울고 있었다. 미선은 의식을 잃은 듯했다. 미선아. 미선아. 정수가 아내를 흔들었다. 다행히 미선이 눈을 떴다. 살았어. 우리 살았어. 하지만 안심하기는 일렀다. 배에 물이 계속 차오르고 있었다. 새벽 4시. 폭풍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배는 이미 만신창이었다. 엔진도 멈춰버렸다. 이제 어떻게 해요? 정수가 뱃사공에게 물었다. 기다리는 수밖에. 날이 밝으면. 그때였다.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다. 저게 뭐지? 설마. 감시선? 모두 얼어붙었다. 만약 북한 감시선이라면 모든 게 끝이었다.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다. 정수는 숨을 죽였다. 남쪽이다. 뱃사공이 갑자기 소리쳤다. 뭐? 남쪽 경비정이야. 우리가 성공한 거야. 믿을 수 없었다. 정말로 남쪽 해역에 도착한 것일까? 경비정이 다가왔다.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배. 정지하시오. 한국어였다. 남한 억양의 한국어. 정수는 울음을 터뜨렸다. 살았다. 정말 살았다. 손을 들고 나와. 경비정에서 군인들이 소리쳤다. 정수는 떨리는 손을 들었다. 우리는 북에서 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군인들이 다가왔다.
천천히 이쪽으로 오세요. 안전합니다. 군인들이 하나씩 배에서 내렸다. 수진이를 아는 미선이 먼저, 그 다음 정수가. 이분들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의무병. 군인들이 재빨리 움직였다. 담요가 둘러졌고 따뜻한 물이 제공됐다. 아이가 있네요. 빨리 병원으로. 수진이는 탈진한 상태였다. 미선도 거의 의식이 없었다. 정수는 유골함을 꼭 안은 채 중얼거렸다. 아버지, 우리가 해냈어요. 자유땅에 왔어요. 해군 경비정 안은 따뜻했다. 정수 가족은 담요에 둘둘 쌓인 채 의무실에 앉아 있었다. 군의관이 수진이를 진찰하고 있었다. 탈진 상태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수액 맞으면 금방 회복될 거예요.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젊은 해군 중위가 다가와 따뜻한 차를 건넸다. 천천히 드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안전하다. 그 말이 믿기지 않았다. 정말로 이곳이 남한일까? 꿈은 아닐까? 여기가 정말 대한민국입니까? 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여기는 대한민국 동해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에 미선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다. 정말 살았어요. 우리가 살았어요. 육지에 도착하자 정수 가족은 곧바로 조사기관으로 이송되었다. 탈북자 조사는 필수 절차였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정수입니다. 가족관계는 아내 박미선, 딸 김수진입니다. 북한에서 하시던 일은 제강공장 노동자였습니다. 조사관은 친절했다. 정수가 긴장하지 않도록 차분히 질문했다. 탈북 동기는 무엇입니까? 가족이 굶어 죽을 것 같아서요. 딸아이라도 살리고 싶었습니다. 이해합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조사는 며칠간 계속됐다. 신원 확인, 탈북 경로, 북한 내부 정보 등. 하지만 조사관들은 정수 가족을 인간적으로 대했다. 이거 드세요. 조사관이 김밥과 컵라면을 가져다 주었다. 이게 뭡니까? 김밥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정수가 한 입 베어 물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맛있었다. 수진이도 맛있게 먹었다. 아빠,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래, 천천히 먹어. 이렇게 간단한 음식조차 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치였다. 조사가 끝난 후 정수 가족은 하나원으로 이송되었다. 탈북민 정착교육시설이었다. 이곳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담당자가 설명했다. 남한 사회 적응 교육, 직업 교육, 심리 치료 등이 진행됩니다. 정수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방을 배정받았다. 깨끗한 침대, 온수가 나오는 욕실, 텔레비전까지. 이 모든 게 우리 거예요? 미선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네, 가족실입니다. 편하게 사용하세요. 그날 밤 정수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따뜻한 물이 몸을 적시자 그동안의 고통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다. 하나원에서의 교육이 시작됐다. 정수는 새로운 것들을 배웠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컴퓨터 사용법, 은행 이용법. 이게 신용카드입니다.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어요. 카드 하나로 물건을 산다고요? 모든 것이 신기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자유였다. 무엇을 말해도 무엇을 생각해도 자유였다.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교관의 말에 정수는 가슴이 뭉클했다. 수진이는 하나원 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말이 달라 힘들어했지만 금세 적응했다. 아빠, 오늘 친구가 생겼어요. 그래. 이름이 뭐니? 지우예요. 저랑 같이 놀아줬어요. 아이의 밝은 표정을 보니 마음이 놓였다. 어느 날 정수는 담당 사회복지사를 찾아갔다. 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아버지 유고를 모시고 왔는데 어디에 모셔야 할지. 사회복지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곳이 있으신가요? 아버지가 바다를 좋아하셨어요. 그럼 동해 바다가 보이는 곳은 어떠세요? 아름다운 추모공원이 있습니다. 며칠 후 정수 가족은 추모공원을 찾았다. 동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이었다. 아버지, 여기에요. 우리가 건너온 바다예요. 정수는 유골을 뿌리며 말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자유로운 땅에서 바람이 불어 유골이 바다를 향해 날아갔다. 아버지가 마침내 자유를 찾은 것 같았다. 2020년 1월 드디어 하나원 수료식이 있었다. 정수 가족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새로운 신분증을 받았다. 김정수 씨 주민등록증입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았다.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천근 같았다. 이제 저도 대한민국 국민인가요? 당연하죠.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미선도 주민등록증을 받고 눈물을 글썽였다. 이 작은 카드가 우리를 증명해 주는 거네요. 그래요. 이제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수진이도 가족관계 증명서에 이름이 올라갔다. 대한민국 국민 김수진. 그 이름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하나원을 나온 정수 가족은 서울로 향했다. 정부에서 제공한 임대 아파트가 기다리고 있었다. 우와, 이게 다 우리 집이에요? 수진이가 신이 나서 뛰어다녔다. 작지만 깨끗한 아파트였다. 북한 기준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공간이었다. 방이 2개나 있어요. 미선이 감탄했다. 부엌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정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빌딩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불빛이 가득한 도시, 살아있는 도시였다. 이웃 주민이 찾아왔다. 새로 이사 오셨나 봐요? 저는 옆집 사는 김영희예요. 아, 안녕하세요. 김정수입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정수는 잠시 망설였다. 북측에서 왔다고 밝혀야 할까? 저, 북에서 왔습니다. 김영애 씨는 놀라는 대신 따뜻하게 웃었다. 아, 그러시구나. 힘드셨겠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정수는 곧바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하나원에서 받은 정착금은 한정적이었고 가족을 부양하려면 돈을 벌어야 했다. 제강 공장에서 10년간 일했습니다. 면접관이 이력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경력은 인정되는데 한국 시스템은 좀 다를 거예요. 적응하실 수 있겠어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정수의 간절함이 전해졌는지 작은 철공소에 취직이 됐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첫 출근 날 정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북한에서의 습관이었다.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공장장이 놀랐다. 일찍 와서 준비하려고요. 대단하시네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 성실하지 않은데. 정수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 모르는 것은 물어가며 배웠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다. 수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처음에는 북한 억양 때문에 놀림을 받기도 했다. 너 말 이상해. 북측에서 왔어? 수진이는 울면서 집에 왔다.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미선이 딸을 꼭 안아주었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질 거야.
다행히 담임 선생님이 신경을 써주었다. 수진이는 특별한 친구예요. 멀고 험한 길을 거쳐 여기 왔어요. 우리가 따뜻하게 맞아주어야 해요. 선생님의 배려로 수진이는 점차 학교에 적응했다. 한국어도 빠르게 늘었고 친구들도 하나둘 생겼다. 아빠, 오늘 받아쓰기에서 100점 받았어요. 우리 수진이 대단하네. 정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아이가 이곳에서 차별받지 않고 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미선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식당에서 일하며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북한 음식도 만들 수 있어요? 식당 주인이 물었다. 네, 평양냉면이나 어복쟁반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요. 오, 그럼 특별 메뉴로 한번 해볼까요? 미선이 만든 북한 음식은 의외로 인기를 끌었다. 손님들이 독특하고 맛있다며 칭찬했다. 미선 씨, 실력이 좋네요. 정식 직원으로 일하시겠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미선은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월급을 받았다. 적은 돈이었지만 스스로 번 돈이라는 것이 뿌듯했다. 2020년 여름 정수는 직장에서 동료와 대화를 나누다가 뜻밖의 말을 들었다. 김 씨, 진짜 북측에서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와, 거기서는 진짜 사람들을 정신교육을 한다며? 정수는 당황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그건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 사람 정말 미친놈이죠? 동료는 악의 없이 말했지만 정수는 불편했다.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그곳에 남은 가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다. 거기 사람들도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살기 위해 노력하는. 에이, 그래도 그런 사람 밑에서 사는 건 불쌍하죠. 정수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 남한 사람들에게 북한은 그저 뉴스 속 이상한 나라일 뿐이었다. 밤이면 정수는 종종 고향을 그리워했다. 어머니는 잘 계실까? 정민이는 무사할까? 여보, 또 생각해요? 미선이 옆에 누우며 물었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 나도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서 잘 사는 것뿐이에요. 알아. 하지만 가끔은 정수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자유를 얻었지만 가족을 잃었다. 배부르지만 마음은 허전했다. 어느 날 정수는 이주민 모임에 참석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저도 부모님을 두고 왔어요. 한 청년이 말했다. 매일 죄책감에 시달려요. 나만 살겠다고 떠난 것 같아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 든 이주민이 말했다. 우리가 여기서 잘 사는 게 그분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죄책감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었다. 정수 가족은 남한 문화에 적응하느라 애를 먹었다. 아빠, 친구들이 BTS 좋아하냐고 물어봤는데 그게 뭐예요? 수진이가 물었다. BTS? 아빠도 모르겠는데. 친구들이 다 아는데 나만 몰라요. 정수는 딸을 위해 인터넷으로 BTS를 검색했다.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었다. 이런 가수들이 있구나. 아빠, 노래 같이 들어요. 수진이와 함께 K-팝을 들으며 정수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한 자유로운 문화였다. 미선도 한국 드라마에 빠졌다. 여보, 이 드라마 정말 재미있어요. 뭐가 그렇게 재미있어? 사랑 이야기예요. 북한에서는 이런 드라마 없었잖아요. 정수도 함께 보며 웃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다. 정수가 첫 월급을 받던 날 가족은 행복한 파티를 열었다. 아빠가 번 돈이에요? 수진이가 신기한 듯 물었다. 그래,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야. 우와, 아빠 대단해요.
정수는 월급 봉투를 열었다. 200만 원.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일단 저축도 하고 수진이 학용품도 사고 미선이 계산을 했다.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자. 그래. 그날 저녁 정수 가족은 치킨을 시켜 먹었다. 아빠, 치킨 정말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바삭한 치킨을 먹으며 정수는 생각했다. 이런 평범한 행복을 위해 목숨을 걸었구나. 여보, 우리 정말 잘 왔죠? 미선이 물었다. 응, 잘 왔어. 힘들었지만 잘 왔어. 정수와 미선은 야간에 한국어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다. 같은 한국어지만 너무 달랐다.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북한 억양이 티나요.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했다. 천천히 연습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아요. 많이 늘었어요. 외래어도 어려웠다.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말들 알아두세요. 스마트폰이 뭡니까? 이 전화기요. 똑똑한 전화기라는 뜻이에요. 정수는 열심히 공부했다. 남한 사회에 완전히 녹아들기 위해서는 언어부터 바꿔야 했다. 2020년 겨울, 정수는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다시 북한으로 끌려가는 꿈, 바다에서 죽는 꿈, 가족과 헤어지는 꿈. 아,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여보, 괜찮아요? 미선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또 그 꿈이야. 무슨 꿈? 잡혀가는 꿈. 우리가 다시 북한으로. 미선이 남편을 꼭 안았다.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해요. 우리는 자유해요. 하지만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큰 소리가 나면 깜짝 놀랐고 경찰을 보면 가슴이 뛰었다. 상담사를 찾아갔다. 이주민들이 흔히 겪는 증상입니다. PTSD예요.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요. 큰 충격을 겪은 후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상담사는 친절하게 설명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치료가 필요합니다. 정수는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갔다. 어느 날 전화가 왔다. 김정수 씨? 네, 그렇습니다. 리철민입니다. 잘 지내시죠? 이주를 도와준 브로커 리철민이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거 다행이네요. 그런데 그때 외상으로 한 돈 기억하시죠? 정수의 가슴이 철렁했다. 2,000위안. 한국 돈으로 약 40만 원. 네, 기억합니다. 언제쯤 가능하실까요? 정수는 통장 잔고를 생각했다. 겨우 모은 돈이 50만 원이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급하지 않아요. 하지만 잊지는 마세요. 전화를 끊고 정수는 한숨을 쉬었다. 자유에도 대가가 있었다. 미선에게 이야기했다. 40만 원을 보내야 한다고? 그때 도움받은 거니까. 당연히 갚아야죠. 그분 아니었으면 우리가 여기 올 수 없었어요. 둘은 더 열심히 일했다. 한 달 후 겨우 돈을 모아 리철민에게 송금했다. 고맙습니다. 이 돈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리철민의 말에 정수는 마음이 놓였다. 자신들처럼 자유를 찾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2021년 봄 정수는 최근 탈주한 사람을 만났다. 혹시 지역 아세요? 네, 거기 출신입니다. 정수의 가슴이 뛰었다. 거기 김순자 할머니 아세요? 제 어머니인데. 청년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주민반장 어머니 말씀이시죠? 주민반장? 네, 김정민 씨가 작년에 인민반장이 됐어요. 정민이가 주민반장이 됐다니.
정수는 안도했다. 적어도 동생은 무사한 것 같았다. 어머니는 어떠신가요? 청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죄송합니다. 그날 밤 정수는 펑펑 울었다. 어머니를 다시 만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아빠, 나 커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말했다. 의사? 네,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정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좋은 꿈이네. 아빠가 응원할게.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치료해주고 싶어요. 정수는 놀랐다. 8살 아이가 아직도 북한을 기억하고 있었다. 수진아, 너 북한 기억나? 조금요. 배고팠던 것도 기억나고, 할머니도 기억나요. 할머니가 보고 싶구나? 네. 하지만 이제 못 만난다고 엄마가 그랬어요. 정수는 딸을 꼭 안았다. 언젠가는 그곳 사람들도 자유롭게 살 날이 올 거야. 정말요? 응, 그때 수진이가 의사가 되어서 도와주면 되지. 수진이는 환하게 웃었다. 네,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날 밤 정수는 처음으로 나만의 뿌리를 내린 기분이 들었다. 아버지의 유골함을 모시고 왔듯이 기억도 모시고 싶었다. 2021년 4월 15일. 오늘도 공장에서 일했다. 한국 동료들이 이제는 나를 그냥 김씨라고 부른다. 이주민이 아닌 그냥 동료로 봐주는 것 같아 고맙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슴이 찢어진다. 마지막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 수진이가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한다. 대견하면서도 걱정된다. 이 땅에서 이주민 자녀가 의사가 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딸의 꿈을 응원하고 싶다. 아버지, 저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숨쉬고 있습니다. 2021년 가을, 정수는 용기를 내어 작은 철공소를 차렸다. 그동안 모은 돈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시작한 사업이었다. 김정수 철공소. 작은 간판이었지만 자신의 이름을 건 첫 사업이었다. 여보, 우리가 사장이 됐어요. 미선이 신나했다. 아직 시작일 뿐이야. 열심히 해야지. 처음엔 일감이 없어 힘들었다. 하지만 정수의 성실함이 소문나기 시작했다. 김 사장님, 일 깔끔하게 하시네요. 북한에서도 이런 일 하셨다면서요? 실력이 좋으시네. 입소문이 나면서 일감이 늘어났다. 정수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다. 2022년 초 뜻밖의 연락이 왔다. 중국에 있는 조선족을 통해 정민이가 편지를 보낸 것이었다. 형, 잘 지내시죠? 저는 무사합니다. 어머니는 작년에 편안히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형을 그리워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했어요. 아내가 임신 중입니다. 형이 삼촌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 만날 수 있겠죠? 그날을 기다립니다. 정민. 정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동생이 살아있다. 결혼도 했다. 눈물이 났다. 답장을 썼다. 정민아, 내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놓인다. 어머니 소식은 이미 들었다. 내가 곁에 있지 못해 미안하다. 우리는 잘 지내고 있다. 수진이도 많이 컸다. 너를 꼭 다시 만나고 싶다. 건강해라.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 형, 편지가 전달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정수에게도 친구가 생겼다. 철공소를 운영하며 만난 동네 사장들이었다. 김 사장, 오늘 저녁 한 잔 어때? 좋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정수는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다. 사실 저 북측에서 왔습니다.
알아. 억양에서 느껴지더라. 불편하지 않으세요? 뭐가 불편해?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지. 한 사장이 정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가 친구야. 그날 밤 정수는 처음으로 나만의 뿌리를 내린 기분이 들었다. 수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다. 이제는 완전히 나만 아이가 됐다. 아빠, 저 반장 됐어요. 정말? 우리 수진이 대단하네. 친구들이 저를 믿고 뽑아줬어요. 정수는 딸이 대견했다. 탈북민 자녀라는 편견을 이겨내고 당당히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던 날, 정수와 미선은 처음으로 학교를 방문했다. 수진이 아버님, 어머님이시죠? 수진이가 정말 모범생이에요. 선생님의 칭찬에 정수는 뿌듯했다. 수업 시간 수진이가 발표했다. 저희 아빠는 용감한 사람이에요. 가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넜어요. 저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교실에 박수가 터졌다. 정수는 눈물을 참았다. 2022년 여름 정수는 통일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 탈주민들이 모여 통일을 염원하는 자리였다. 언젠가는 자유롭게 고향을 오갈 수 있겠죠? 한 탈주민이 말했다. 그럼요. 그날이 꼭 올 거예요. 정수도 희망을 품었다. 비록 지금은 갈 수 없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먼저 와서 길을 닦아놓는 거예요. 행사 진행자가 말했다. 우리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북쪽 주민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여기서 잘 사는 것이 곧 희망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미선은 드디어 자신의 작은 식당을 열었다. 평양 손만두라는 이름이었다. 진짜 평양 스타일로 만들어요? 손님들이 호기심에 찾아왔다. 네, 제가 평양에서 배운 레시피예요. 미선의 만두는 특별했다. 북쪽 스타일의 담백한 맛이 남한 사람들에게도 인기를 끌었다. 여기 만두 진짜 맛있어요. 다른 데서는 못 먹어본 맛이에요.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늘었다. 미선은 바빠졌지만 행복했다. 여보, 나도 이제 사장이에요. 대단해. 우리 둘 다 사장이네. 부부는 서로를 격려하며 열심히 살았다. 2025년 가을, 정수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멀리 동해를 바라보았다. 6년 전 그 폭풍의 밤이 떠올랐다. 죽음을 각오하고 건넜던 그 바다가 지금은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다. 아빠, 수진이가 뛰어들어왔다.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된 딸은 훌쩍 컸다. 수진아, 학교는 어땠어? 오늘 진로 상담했어요. 선생님이 제 성적이면 의대도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정말? 우리 수진이 장하네. 정수는 딸의 어깨를 두드렸다. 북쪽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미선이 도시락을 들고 들어왔다. 여보, 점심 가져왔어요. 고마워. 미선의 식당은 이제 지역 맛집으로 유명해졌다. 직원도 3명을 두고 있었다. 참, 오늘 탈주민 지원센터에서 연락 왔어요. 새로 온 가족이 있는데 도와줄 수 있냐고. 물론이지. 우리도 도움받았잖아. 정수와 미선은 이제 새로운 탈주민들을 돕는 멘토가 되었다. 자신들이 걸어온 길을 먼저 걸어간 선배로서였다. 그날 저녁 또 다른 편지가 도착했다. 형,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름은 정우라고 지었습니다. 형의 정자를 따서요. 여기도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장마당이 더 커졌고 사람들도 외부 소식을 조금씩 듣고 있습니다. 언젠가 정말로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조카 수진이에게도 안부 전해주세요. 삼촌이 많이 보고 싶다고요. 정수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동생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 같았다. 아버지의 바다. 주말
정수 가족은 아버지의 유골을 뿌린 바닷가를 찾았다. 할아버지, 저 수진이에요.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수진이가 바다를 향해 말했다. 할아버지가 계신 곳이 바로 저기예요. 우리가 건너온 바다요. 정수가 수평선을 가리켰다. 아빠, 다시 그날로 돌아간다면 또 바다를 건널 거예요? 수진이의 질문에 정수는 잠시 생각했다. 응, 100번이라도 건널 거야. 너를 위해서라면. 저도 아빠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용기 있는 사람이요. 정수는 딸을 꼭 안았다. 넌 이미 용기 있는 아이야. 그리고 앞으로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었지만 정수에게는 따뜻하게 느껴졌다. 자유의 바람이었으니까. 2025년 11월 뉴스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 평화체제 구축 논의. 정수는 텔레비전 앞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여보, 이게 진짜예요? 미선도 놀란 표정이었다. 설마, 정말로 통일이 되는 걸까요? 아직은 모르지만, 희망은 있어 보여. 그날 밤 정수는 일기를 썼다. 오늘 놀라운 뉴스를 들었다. 남과 북이 다시 대화를 시작한다고 한다. 6년 전 우리는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넜다. 그때는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희망이 보인다. 언젠가 정민이를, 어머니의 묘소를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여기서 열심히 살 것이다. 통일된 조국에서 당당한 국민으로 살기 위해. 아버지, 보고 계시죠? 우리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것을, 자유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공장으로 향했다. 이제는 직원 10명을 둔 중소기업 사장이 되었다. 사장님, 오늘 대기업에서 큰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잘 됐네. 모두 힘내서 일하자. 점심시간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정수는 문득 생각했다. 이것이 평범한 일상이구나. 북쪽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평범한 일상. 사장님, 북쪽은 어땠어요? 젊은 직원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글쎄,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자유가 없는 삶은 진짜 삶이 아니야. 자유요? 응. 내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자유지.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통일의 꿈. 그해 겨울, 정수는 통일준비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탈주민 대표로서 의견을 내는 자리였다. 통일이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뭔가요? 위원장이 물었다. 고향에 가서 어머니 묘소에 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만나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가족 재회가 최우선이겠네요. 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가요? 북쪽 주민들에게 자유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이 자유를, 이 행복을 그들도 느낄 수 있도록. 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일기. 2025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 정수는 일기장을 펼쳤다. 2025년이 저물어 간다. 6년 전 오늘 나는 북쪽에 있었다. 굶주림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이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사업가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고 딸아이의 자랑스러운 아버지다. 돌이켜보면 기적 같은 여정이었다. 폭풍 우치는 바다를 건너고 낯선 땅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편견과 싸우며 자리를 잡기까지. 하지만 후회는 없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다. 내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통일이 될까? 정민이를 만날 수 있을까?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희망을 품고 한 걸음씩. 바람이 분다. 차가운 겨울바람이지만 내게는 봄바람처럼 느껴진다. 자유의 바람, 희망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정수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으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아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진이가 뛰어와 안겼다. 그래, 우리 수진이도 새해 복 많이 받아.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미선도 다가와 가족을 안았다. 우리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아요. 그리고 고마워요. 여기까지 함께 와줘서. 나도 고마워. 모두 고마워. 세 사람은 꼭 껴안았다. 창밖에는 눈이 계속 내렸고 어디선가 새해를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왔다. 자유의 종소리였다. 이 이야기는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건 모든 이들에게 바칩니다. 그들의 용기가 헛되지 않기를, 언젠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에 의견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